북한의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김책공업대학 교수 10명이 목숨을 걸고 어둠 속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목숨을 건 그들의 탈출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한 그들이 건넨 자료들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건넨 그 자료들에는 어떤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북한의 지도부가 꽁꽁 숨겨놓았던 그들의 참혹한 현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리사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고향인 이 땅을 알고 싶어 김책공업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곳이 진실을 말하면 존재 자체가 증발하는 곳이라는 걸 말이죠. 부임한 지 6개월. 매일 아침 강의실 문을 열 때마다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로봇처럼 일제히 일어나 인사하는 모습. 그들의 눈에는 분명 지성의 불꽃이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늘 똑같은 녹음기 소리뿐이었습니다. 교수님,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 사상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설명했어요. 질문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 말이죠. 질문이 있나요? 30명의 학생 중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강의실을 짓눌렀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정윤아 교수만이 제 답답함을 이해해 주었어요. 42세의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밖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리사 교수님, 영국에서는 어땠나요? 학생들이 교수 말을 가로막고 토론하기도 했어요. 정윤아 교수가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여기엔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멎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학문의 전당에서 지식이 아니라 충성이라니요.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윤아 교수의 연구실 앞에 섰을 때 이상함을 느꼈어요.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본 안쪽. 어제까지 논문 더미로 가득했던 책상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학과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윤아 교수는 어디 계신가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윤아요? 그런 교수 없는데요. 교수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이름이 없었어요. 6년간 근무했던 모든 기록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도서관으로 뛰어갔어요. 정윤아 교수가 쓴 논문을 검색했지만 한 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서에게 물어봐도 그런 교수는 모른다고 했어요. 어제까지 대화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거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복도. 끝에서 군복을 입은 학생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둔 논문 초안들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누군가 제 모든 것을 뒤지고 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창문 너머. 검은 세단 한 대가 며칠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창문 안쪽에서 붉은 담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제 가슴 박동에 맞춰 위협처럼 흔들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정윤아 교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어요. 이제야 그 말의 끔찍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존재 자체가 증발합니다. 질문하면 위험인물이 되고, 의심하면 반역자가 되는 곳이었어요. 커튼을 쳤지만 감시의 시선은 여전히 피부에 닿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유나 교수의 운명이 곧 제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진실을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는. 세상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였어요. 내일도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라진 동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강의실에서. 정유나 교수가 증발한 지 일주일째.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저를 해부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맨 뒷줄에 처음 보는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노트북을 켜둔 채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 모든 말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동굴 속 죄수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실로 믿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군복 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우리 사상이 이미 완전한 진리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완전한 답은 없어요. 그럼 위대한 수령님 사상도 불완전하다는 뜻인가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군복 학생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딸각, 딸각, 딸각. 정적을 깨는 그 소리가 방아쇠 당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운명을 타이핑하는 소리였어요.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알 수 있었어요. 또 누군가 침입했다는 걸 말이죠. 냄새부터 달랐거든요. 책상 위에 펼쳐둔 논문 초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현대 정치 철학의 쟁점들이라는 제목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주체 사상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용도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분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체 사상 찬양글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어요.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교 강소연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교수님, 논문 사전 검토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기계처럼 차가웠어요. 강소연의 노트북 화면에 제 원고가 떠 있었습니다. 곳곳에 피 같은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칸트, 흉, 벤담, 롤스. 서구 철학자들의 이름마다 빨간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르주아 철학자들은 언급 금지입니다. 그녀가 건넨 종이를 보는 순간 혈관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유나 교수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어요.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다. 이 문구 어디서 봤나요? 강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소연도 감시받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녀 역시 이 거대한 감시망의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 검은 세단이 이번에는 입구 바로 앞에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또각.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그림자 속에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냄새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의 채취가 집안에 배어 있었어요. 서재로 가보니 난장판이었습니다. 제 개인 연구 자료들이 모두 뒤져져 있었어요. 런던에서 가져온 소중한 논문들. 개인 일기장까지 모두 뒤져놨더군요. 하지만 책장 뒤에 숨겨둔 USB는 무사했습니다. 손에 쥔 USB가 심장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제 자유, 그리고 진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 진짜 이야기가 말이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검은 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공포를 주입하고 있었던 거죠. 핸드폰을 켜서 런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과 끊긴 채 좁은 방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기분이었어요. 완전한 고립.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윤아 교수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하루하루 좁혀오는 감시의 그물 속에서 숨막혀 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창밖의 검은 차에서 담배 불빛이 또 깜빡였어요. 저를 향한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순응하라는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아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다. 이 말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거라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이른 아침, 연구실로 가는 복도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정치학과 최도현 교수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조함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리사 교수님. 최도현 교수가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제 연구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꽝 닫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윤아 교수 소식 들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겨우 속삭임 수준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최도현 교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정윤아 교수는 차도 없고 운전도 못했거든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발소리가 우리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지나간 후에야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최도현 교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10분 후 화학공학과 이상혁 교수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도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연구 보고서 작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혁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그의 화학실험 보고서 첫 페이지. 피 같은 빨간 펜으로 수정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이 실험을 진행했다. 이 문장을 모든 실험 보고서 첫 줄에 넣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과학의 정치를 강제로 집어넣으라는 거였습니다. 거부했더니 연구비 중단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상혁 교수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20년간 쌓아온 연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점심시간. 심리학과 김도윤 교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더욱 섬뜩했어요. 인체실험 지시서를 받았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가져온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실험 명령서였어요. 약물 투여 후 반응 관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백한 인체실험이었어요. 거부했더니 조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김도윤 교수의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그의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감시 대상이라는 표시였어요. 오후에 사회학과 윤태호 교수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참혹했어요. 가족들이 연대 책임으로 처벌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어제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윤태호 교수의 목소리가 절망에 잠겨 있었어요. 당 모임에 한 번 빠진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상이 불순하다고. 10살, 8살짜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핏줄 자체가 죄였어요. 저녁 무렵 언어학과 한세진 교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번역 업무에 대한 지침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관련 논문을 번역했는데 검열에 걸렸어요. 번역자까지 사상검증 대상이 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당에서 허가한 문헌만 번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지식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조교 강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놓고 간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정윤아 교수의 마지막 말이 이번에는 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다. 마치 저희를 향한 최후 통첩 같았어요. 모든 교수들이 나간 후 저 혼자 연구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윤아 교수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운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혁 교수는 과학의 순수성을 빼앗겼어요. 김도윤 교수는 범죄적 인체 실험을 강요받았습니다.
윤태호 교수는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한세진 교수는 지식 접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문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호기심은 죄악이고, 질문은 반역이며, 진실은 범죄였습니다. 지식 대신 충성만이, 탐구 대신 복종만이, 토론 대신 침묵만이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그 검은 차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대였어요.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늘어난 만큼 우리의 시간은 더 짧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동지들이 있었거든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윤아 교수가 남긴 메시지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다. 이 말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타올랐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 이런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최도현 교수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어요. 금요일 밤 11시. 캠퍼스 북쪽 폐건물. 드디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캠퍼스 북쪽 폐건물로 향하는 길은 칠흑 같았습니다. 가로등마저 꺼진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만이 쩔꺽쩔꺽 울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자꾸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폐건물 지하실 문을 열자 촛불 몇 개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최도현, 이상혁, 김도윤, 윤태호, 한세진 교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강소연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소연 씨도 왜 여기에? 교수님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감시받고 있었어요. 교수님들을 지켜보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하지만 정윤아 교수님 일을 보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최도현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에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학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상혁 교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 교육체제의 실상을 담은 자료들이었어요. 과학 연구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나가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김도윤 교수도 USB를 보여줬습니다. 정치범 심리실험 기록들이라고 했어요. 비인도적 실험의 구체적 지시사항과 결과, 보고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류가 알아야 할 끔찍한 진실이었어요. 윤태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데려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가족이 있어요. 최도현 교수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이 흘렸습니다. 한세진 교수가 번역본들을 꺼냈어요. 검열당한 자료들의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어떻게 왜곡되어 전달되는지 비교 자료였어요.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행정학과 이재훈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위장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신의주 국제학술회의 참석용입니다. 정교한 가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공문서 위조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기계공학과 박태성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록강 건널 고무보트 준비됐어요. 중국 쪽에 안전한 은신처도 확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강소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뭘 도와드릴까요? 자료 전달 역할을 해주세요. 당신이 제일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요. 이상혁 교수가 USB를 방수 케이스에 넣으며 말했어요. 김도윤 교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을 실제로 하게 되네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실패하면 정윤아 교수처럼 될 수도 있었거든요. 최도현 교수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재훈 교수는 서류 관리, 박태성 교수는 브로커 연락, 저는 탈출 경로 최종 점검을 맡겠다고 했어요. 강소연은 자료 은닉 작업을 맡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나눠서 숨겨두겠다고 했어요. 윤태호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죠? 들키지 않아야 해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세진 교수가 번역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나가면 북한 교육체제의 실상이 드러날 거라고 했어요. 정윤아 교수님이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진실 말이에요. 자정이 넘어 각자 조심해서 흩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정윤아 교수의 죽음에 대답할 때가 왔구나.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다는 그녀의 말을 세상에 알릴 때가 말이에요. 폐건물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들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진실을 향한 열망의 불꽃이 말이에요. 탈출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재훈 교수가 만든 신의주 학술회의 초청장으로 기차표를 샀어요. 의심받지 않으려고 각자 다른 시간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많아 보였어요. 혹시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식은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렸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강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자료 은닉 완료. 안전한 여행 되세요. 그녀도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이상혁 교수를 우연히 만난 척했습니다. USB는 몸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뒀어요. 그 안에는 북한의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증거들이 말이에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다고.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여겼던 이곳. 하지만 진짜 고향은 자유가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의주역에 도착하자 검문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했어요. 학술회에 참석이라고요? 네, 국제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이재훈 교수가 만든 가짜 서류가 완벽했어요. 숙소로 정한 여관에서 다른 교수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무사히 도착했더군요. 박태성 교수가 브로커와 연락을 마쳤다고 했어요. 자정에 강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가 남았구나. 밤 11시 30분. 여관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어요. 압록 강변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변에 도착하니 박태성 교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예요. 이름은 묻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고무보트는 저기 갈대밭에 숨겨뒀어요. 윤태호 교수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언제 데려올 수 있나요? 일단 교수님들부터 안전하게 건넌 후에요. 브로커의 대답이 사무적이었어요. 자정이 되자 브로커가 신호했습니다. 첫 번째 보트가 물에 띄워졌어요. 최도현 교수와 이재훈 교수가 먼저 탔습니다. 노를 저어 강 건너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10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보트 차례였어요. 이상혁 교수와 박태성 교수가 탔습니다. 이상혁 교수가 중간쯤 갔을 때 발을 헛디뎠어요. 보트가 크게 흔들리며 물이 들어왔습니다. USB가 젖으면 안 돼요. 박태성 교수가 재빨리 균형을 잡았어요. 다행히 방수 케이스가 견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져나가는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김도윤 교수와 한세진 교수 차례였어요. 김도윤 교수가 중간에 다리를 다쳤는지 신음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자유를 향해 가는데 이 정도야 견딜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강소연, 윤태호 교수가 탔습니다. 보트가 물 위에 뜨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강 한복판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다시는 밟을 수 없는 땅이네요. 윤태호 교수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땅에는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었어요. 질문 대신 복종만 있던 곳이었습니다. 압록강 물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자유와 억압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중국 쪽 강변까지 100m. 갑자기 북한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견이었어요.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노를 더 빨리 저어야 해요. 윤태호 교수가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물소리가 너무 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깨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때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순찰병들이 강변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옷을 적셨어요. 불빛이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총소리가 울릴 거였어요. 강소연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30초가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불빛이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순찰병들이 상류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 노를 저었어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하니 다른 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사히 건넜어요. 최도현 교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브로커가 재빨리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트럭을 타고 단동으로 가야 해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 공안에게 잡힐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트럭에 오르면서 이상혁 교수가 USB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무사해요.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거든요. 가격이 올랐어요. 한 명당 5,000달러 더 내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다 지불했잖아요. 아니에요. 위험 수당이 추가됐어요. 브로커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못 내면 여기서 내려주겠어요. 공안에게 신고할 수도 있고요. 전형적인 탈북자를 이용하는 하이에나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었어요. 돈을 더 낼 수 없어요. 김도윤 교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도 있죠. 브로커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 USB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팔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이상혁 교수가 USB를 꼭 껴안았어요. 브로커가 부하 2명에게 신호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USB를 내놓든지 돈을 더 내든지 선택하세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세진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브로커를 찾아보죠.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브로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안에게 신고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태호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요? 그건 별도 비용이에요. 브로커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 강소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족 교포 중에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있었어요. 브로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꿈꾸지 마세요. 하지만 강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4시간 연락 가능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강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선족 교포 김철수 아저씨였어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김철수 아저씨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화가 나 있었어요. 30분이면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브로커가 협박했습니다. 이상혁 교수가 USB를 더 꽉 껴안았어요. 절대 내줄 수 없는 소중한 자료였거든요. 정확히 30분 후,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철수 아저씨가 내렸어요. 인상이 푸근하고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철수 아저씨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브로커가 교수님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강소연이 설명했습니다. 브로커가 김철수 아저씨를 무시하듯 말했어요. 아저씨는 상관없으니까 가세요.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하지만 김철수 아저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보호하겠어요. 더 이상 협박하지 마세요. 브로커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공안에 신고할까요?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와요. 브로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브로커들이 물러났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 보자는 협박을 남기고 말이에요. 김철수 아저씨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승합차에 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김철수 아저씨가 경고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 공안들도 탈북자를 찾고 있거든요. 단동까지 가는 길에 검문소가 3곳 있어요. 들키면 모두 북송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다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공안이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조선족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친척들이랑 여행 중이에요. 공안이 의심스럽다는 눈으로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한세진 교수가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마나 더 가야 해요? 다행히 공안이 의심을 풀고 통과시켜줬어요.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검문소. 이번에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공안이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가짜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김철수 아저씨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왔어요. 공안이 동정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안 됐네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세요. 두 번째 위기도 넘겼습니다. 김철수 아저씨의 순발력이 놀라웠어요. 세 번째 검문소.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혁 교수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이 의심스러워했어요. 혹시 전염병 아니에요? 요즘 국경 지역에 이상한 병이 돈다던데.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재빨리 약을 꺼냈어요. 천식약이에요. 찬 바람 때문에 그래요. 이상혁 교수에게 약을 먹여줬습니다. 다행히 기침이 멎었어요. 겨우 마지막 검문소도 통과했습니다. 단동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모두들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을 넘어선 거였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안전가옥으로 안내해줬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는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중국 땅이었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단동 안전가옥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줬어요. 북한에서 온 교수들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어요. 영사관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즉시 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사관까지 가는 길도 위험했어요.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김철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명씩 따로 이동하는 게 안전해요. 최도현 교수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30분 후 이상혁 교수가 떠났어요. 각자 다른 경로로 영사관을 향했습니다. USB와 중요 자료들은 분산해서 가져갔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지막 구간이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김철수 아저씨가 격려해줬어요. 곧 자유의 땅에 도착할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자꾸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신분이 발각된 건 아닐까?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공안 차량이 옆에 섰습니다. 공안이 우리 차를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신호가 바뀌자 공안 차량이 먼저 출발했어요. 택시기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요즘 검문이 심해졌어요. 조심하세요. 드디어 한국 영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자유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거였어요. 영사관에 도착하니 다른 교수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관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공포와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외교관이 설명해줬어요.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실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기를 준비했어요. VIP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장이 방송으로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그 순간 기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 산들과 반짝이는 강물. 자유의 땅이었어요. 김도윤 교수가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드디어 해냈네요. 정유나 교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녀를 생각하며 묵념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공항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신변을 완전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조사실로 이동했어요. 각자 가져온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상혁 교수가 USB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북한 과학 연구에 참혹한 실태가 담겨 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심리실험 기록을 내놨어요.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 실험 증거들입니다. 조사관들이 자료를 보며 경악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니. 한세진 교수가 번역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검열당한 외국 문헌들과 원본 비교 자료예요.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도현 교수가 교육체제 분석 자료를 설명했어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세뇌하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조사관이 자료들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 자료면 북한 교육체제의 실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겠네요. 정유나 교수님이 목숨으로 지키려던 진실이에요. 제가 말했더니 조사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될 거예요. 며칠 후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첫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김도윤 교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정말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요? 물론이죠.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질문할 자유를 되찾은 거였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정유나 교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의 불빛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곳. 질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 교육 2주째 놀라운 순간이 왔어요. 강의실에서 한국사를 배우는데 강사가 말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네요. 어느 게 맞나요?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 자료를 비교해보며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질문을 했는데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칭찬받았습니다. 이상혁 교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질문해도 된다니. 정말 자유로운 곳에 온 거구나. 그런 생각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던 그곳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진짜 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질문할 수 있는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자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은 거였습니다. 정유나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남긴 메시지가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할 차례였어요.